요즘 계좌 솔직히 좀 아프시죠? 저도 압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국장은 답이 없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주문처럼 외우던 이 말들이 2026년 들어와서 하나씩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S&P 500은 멀쩡해 보이는데 내 계좌 속 기술주들은 줄줄이 파란불이고 반대로 쳐다도 안 봤던 중소형주나 에너지 방사는 꿈틀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똑같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장으로 갈아탈까요? 아니면 이참에 미장 저점 매수할까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질문 자체를 버렸습니다. 미장이냐 국장이냐, 이 프레임 자체가 지금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고장난 나침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5가지 충격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충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미국 시장은 꽤 멀쩡합니다. 다우와 S&P 500은 여전히 역사적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고 1월 성적표도 폭락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기껏해야 제자리 혹은 살짝 마이너스, 여러분이 사랑하던 소프트웨어 핀테크는 하루에 3에서 5%씩 널뛰기를 하고, 반면 미국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은 연초부터 5% 넘게 달려나가며 돈이 기술주에서 같이 중소형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통째로 방향을 바꾸는 난이도 최상급 구조 변화의 장이 열렸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대한 이동을 만들고 있을까요? 월가 깊숙한 곳의 디테일들을 모아보면 지금 시장을 흔드는 5가지 축이 보입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가 바뀌고 있고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흔들고 있으며 관세와 지정학이 인플레 금리 경로를 꼬이게 만들고 그 결과 성장주 몰빵 공식이 먹히지 않는 구간이 열렸고 미국만 믿으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미장이냐 국장이냐가 아니라 이 룰이 바뀐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종목과 시장을 고를 것인가? 다음 씬에서 이 5가지 충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국가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던 나침반이 고장 났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어떤 힘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봐야겠죠. 첫 번째, 연준의 영웅서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은 힘들기만 하면 늘 같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를 내려줄 거야.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서 다시 살려줄 거야. 이걸 보고 연준 푸시라고 불렀죠. 일종의 숨겨진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에 강경한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죠. 아, 이제는 인플레를 잡는 게 1순위고 주식시장은 그 다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 불안이 한꺼번에 터진 게 바로 금, 은 가격의 폭락입니다. 영원한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자산이 하루 사이에 2자릿수로 빠지는 걸 보면 연준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이 배신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중앙은행조차도 모든 걸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훨씬 더 구조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기술주, 특히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에 닥친 위협입니다. 그동안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같은 기업들은 직원 수만큼 계정을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좌석이 늘고 좌석이 늘면 매출이 늘어났죠. 단순하고 아름다운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이 공식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10명이 할 일을 AI가 3명이랑 같이 할 수 있다면 굳이 10개 좌석을 유지해야 할까? 실제로 문서 코딩, 법률 초안 리포트 작성 같은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처리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자 블룸버그 리포트들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용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돈 버는 기준인 사람 수는 줄어들 수 있다. AI가 도구가 아니라 대체제가 되면 기존 사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AI 에이전트 발표 직후 소프트웨어 금융, 자산운용 섹터에서 하루 수천억 달러가 증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사스냐 한국 사스냐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AI에게 먹히는 구조인지 AI를 활용해서 더 강해지는 구조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충격은 관세와 중동 리스크입니다. 미국 평균 관세율은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 근처까지 올라왔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유가는 바로 꿈틀거립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힐 수 있다.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은 금리를 빨리 못 내리고 이자는 높은데 성장률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듭니다. 이 상황에서 타격을 크게 받는 쪽은 미래의 벌돈을 당겨서 평가받는 고밸류 성장주입니다. 반대로 방어력이 생기는 쪽은 에너지 원자재처럼 물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섹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 서비스, 정부 지출에 직접 수혜를 받는 방산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미국 에너지냐 한국 에너지냐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비용이 관세 유가에 얼마나 민감한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을 만큼 가격 결정력이 있는가,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온 큰 이유, 즉 미국만은 안전하고 성장성이 높다는 믿음도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고금리, 고물가, 관세 강화.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미국도 이제 완벽한 천국은 아니네라는 의심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 미국 국채, 미국 대형주는 여전히 글로벌 자금이 피난처로 찾는 최상위 자산입니다. 즉 미국 무조건 우상향도 틀렸고 미국 끝났다 국장만이 살 길이다도 틀렸습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지금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나라냐보다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게 아닐까?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미장이냐, 국장이냐를 넘어서는 선택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은 건 결국 이거 하나죠. 그래서 지금 미장을 사요, 국장을 사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한 단계 구식입니다. 이제는 시장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세 가지 새로운 기준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검시해보세요. 기준 1위, 회사의 돈 버는 구조는 AI 시대에 강한가? 먼저 기업의 수익 모델부터 냉정하게 발라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주식이 사람 머릿수 기반 모델인가요? 예를 들어 직원 한 명당 계정 하나, 계정당 월 얼마, 이런 식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AI가 사람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직원 수를 줄이고 결국 필요한 계정 수도 줄어듭니다. 이 위험은 미국에 상장된 세일즈포스든 한국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성과 가치 기반 모델인가요? 우리가 AI로 당신네 비용을 이만큼 줄여줬으니 그중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겠다, 이런 구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고객에게 주는 성과가 커지고 회사가 가져가는 보상도 커집니다. 이 기준을 미장, 국장 모두에 똑같이 대입해보세요. 한국 상장사라도 AI에게 대체되기 쉬운 구조면 위험이고 미국 상장사라도 AI를 도구로 써서 성과를 뻥튀기 하는 구조면 기회입니다. 기준 2, 관세, 인플레, 고금리 환경에서 방어력이 있는가? 두 번째 기준은 맷집, 즉 비용 구조와 가격 결정력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지고 유가가 오르면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질까요? 원재료나 부품을 해외 의존하는 기업들입니다. 반대로 누가 버틸까요? 원가가 올랐으니 제품 가격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이 그래도 써야지 어쩌겠어 라며 지갑을 여는 기업들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에너지 메이저 기업이든 한국의 정유, 가스 필수 소비재 1등 기업이든 국가를 떠나서 인플레와 관세 시대에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이 녀석이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구조냐를 봐야 합니다. 기준 3,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시장인가? 세 번째 기준은 조금 현실적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준입니다. 내가 그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미장은 화려하고 유동성도 넘치지만 언어의 장벽, 정보의 시차, 그리고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 체력적 부담이 있습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영어로 된 공시를 읽으며 버틸 멘탈이 있으신가요? 반면 국장은 성장성이나 구조적 문제로 답답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브랜드, 피부로 느끼는 산업, 그리고 언어 장벽 없이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버틸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이 거친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의 시장은 더 이상 미장, 무지성, 우상향이냐, 국장 탈출이 답이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AI, 관세, 고금리 지정학이 뒤섞인 거대한 구조 변화의 소용돌이 속이죠. 이 새로운 판에서 중요한 건 화면 상단에 찍힌 코스피냐 나스닥이냐는 탭 이름이 아닙니다. 그 탭 안에서 어떤 구조의 기업을 골랐느냐,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새로운 나침반을 가지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려운 경제 뉴스 소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매일 쏟아지는 복잡한 정보들, 제가 대신 선별된 정보와 팩트체크해서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먹기 좋게 정리해 드릴 겸 여러분은 그냥 숟가락만 얹고 편하게 떠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제가 계속해서 맛있는 경제 지식을 배달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겠죠? 혹시 더 궁금한 종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경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영상으로 알기 쉽게 떠먹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고 진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랑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